시기점, 특이점에 대해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좀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언제 오느냐? 2042년. 이번 세기 중반이 되기 전에 온다라는 거죠. 이때 무렵이 되면 기술의 증가 속도가 매우 급격히 변화해서 거의 수직적으로 발전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따라서 모든 변화는 인간의 역사를 이전과 완전히 단절시킬 것이다. 그렇다면 미래의 모습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책 전체는 그 840페이지를 활용해가지고 무수히 많은 자료를 기반으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누굽니까? 놀랍게도 20문장으로 이 전체 내용을 정리해왔습니다. 800페이지를. 그렇죠. 이미 아까 3문장으로 하셨는데. 좀 더 세분화시켜야 되니까. 조금만 더. 그렇죠. 그래서 미래를 지금부터 예언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25년 후 아닙니까? 2042년이면? 야, 25년밖에 안 남았구나. 25년 후면 저희가 나이가 이제 환갑을 넘어서 환갑을 넘지, 그죠? 그렇죠. 환갑을 넘어서 이제 인생의 새로운 시작. 예, 인생의 새로운 시작을 하면서 국민연금 타먹을 시간인데 아직 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때 안 나옵니까? 65부터 나오나?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손주 보면서 손주? 그러시겠다. 결혼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겠네. 손주를 보든지 뭘 해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손주한테 야 특이점이 왔다. 그럴 시기일 것 같은데 그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지금 얘기할 거는 2007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2007년부터? 2007년부터 2042년을 지나서 우주의 끝까지 얘기할 겁니다. 30문장에. 무서운데요? 장난이죠. 그런 얘기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도 봐주나요? 당연히 봐주죠. 네. 지대노비앗 미래 예측. 특이점의 원리를 통해 고찰한 미래. 출발해 봅시다. 2007년입니다. 네. 아니 이게 원래는 이 책이 굉장히 좀 신뢰성 있는 그런 의미 있는 책인데 예. 그 퇴사자기 하니까 약간 또 약 파는 느낌이 좀 납니다만 책 좀 아닙니다. 이 책 자체가 약 파는 책이에요. 그래요? 읽어보면 이거 독실이가 있으면 뭔가 더 신뢰성이 있었을 것 같은데 일단 미래 예측 한번 들어보죠. 그렇죠. 이거 근데 제가 이거 한 건 아니고 이제 커즈와일이 잘 요약해놨어요. 오케이. 그래서 출발은 10년 전인 2007년부터 합니다. 왜냐면 특이점이 온다가 2007년에 쓰여졌으니까 2007년부터 한번 얘가 정말로 맞추고 있는가도 한번 같이 우리가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2007년 1. 일반적인 기술 혁신의 속도가 가속되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기술은 10년마다 2배씩 증가하고 있어요. 2007년 현재. 그런데 두 번째, 특히 정보기술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점점 싸지고 성능과 속도, 용량, 대역폭은 점점 좋아지고 있죠. 2007년 현재 약 1년에 2배씩 정보기술이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2007년이면은 제 기억에 아직도 이때까지만 해도 피처폰 많이 썼을 거죠? 2007년이면 그렇네. 네. 피처폰? 그거 접는 폰이잖아요. 접는 폴더폰. 맞아요. 그렇구만. 네. 아이폰이 나오긴 나왔을 때인 거지. 나오긴 나왔는데 저도 그때 아직 피처폰 썼을 시기고 오. 저는 그때 한 달 통신비가 2만 얼마였거든요. 보통 그러지 않습니까? 대박. 2만 얼마 갑자기 비싸졌어. 제가 대학교 처음 신입생으로 들어갈 때 그 폴더에서 컬러 화면 있었어요. 그 화면도 글이 진짜 작았어요. 256 컬러. 네네. 16 컬러였다가 256 컬러가 나왔는데 진짜 네네. 깜짝 놀랐어. 화면 한 3cm 소리도 됐나? 4화음이었다가 16화음 막. 맞아. 16. 아련하다. 아련해. 너무 늙었다. 네. 근데 이것도 한 30년 전 얘기가 아니라 겨우 10년 전 얘기네요. 오, 그렇다. 그렇네. 10년 전만 해도 우리가 그런 걸 쓰고 있었다라는 거지. 인터넷 같은 건 되지도 않고 그냥 전화만 되고 전화번호도 다 외웠잖아요. 그 목록에서 선택하는 거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때도 있었는데 잘 안 썼어요. 근데 전화번호를 외우는 시기가 있었던 게 전화번호 기억이 나요. 초창기에 외웠어요. 맞아요. 위피가 있었고 응? 와이파이 대신 위피? 위피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요? 어쨌든 사실은 체감되지. 10년 동안 얼마나 급격히 발전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특이점이 온다를 보면 지금도 사실 놀랍긴 한데 10년 전에 이걸 봤으면 진짜 허무맹랑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갑니다. 당시 인간 뇌 스캔 기술도 기하급수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중에 있었습니다. 뇌 스캔 얘기가 좀 중요해. 뇌 스캔의 시공간적 해상도와 대역폭 매년 2배씩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커즈와일은 20년 안에 인간 뇌의 모든 영역이 상세히 밝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부터 10년 정도가 더 지나면 뇌의 모든 영역이 상세하게 밝혀질 거다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네 번째, 2010년이 됩니다. 슈퍼컴퓨터를 이용해서 인간 지능을 모방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가 만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2020년대 초가 되면 이러한 성능은 개인용 컴퓨터에서도 발휘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어떻게 되느냐? 이제 IBM에서 왓슨이라는 애를 만들어요. 왓슨은 인간이 구사하는 그 자연어에 특화되어 있는 그 슈퍼컴퓨터 인공지능인데 얘가 미국 제퍼디 퀴즈쇼에서 우승하게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이거 어떻게 한 거냐면은 질문자가 질문을 해. 그럼 컴퓨터가 그걸 알아들어. 그런 다음에 스스로 버튼을 눌러요. 정말로 삐 눌러. 그리고서 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거기서 우승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IBM 관계자는 2020년 무렵이 되면 왓슨이 손에 들고 다닐 수 있는 크기로 축소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거죠. 아주 그 초기 모델 시리가 바로 이거죠. 시리한테 얘기하면 사실 인간의 자연어를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대단한 거지. 그런데 야 지금 시리를 보면 뭐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공지능이 1년에 2배씩 확장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리도 조금 더 있으면 얘랑도 이제 대화도 나누고 할 것 같아요. 5번째, 2020년대 중반이 됩니다. 인간 지능을 완벽히 모방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완전히 갖춰지게 될 거라고 해요. 지금부터 한 3년 후죠. 컴퓨터가 튜링 테스트를 드디어 통과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인공지능과 인간의 지능을 구별할 수 없게 될 것이다. 튜링 테스트 중요합니다. 튜링 테스트가 뭐냐? 영국의 수학자 앨런 튜링이 제안한 인공지능 판별법이에요. 1950년 튜링은 계산기계와 지성이라는 논문에서 컴퓨터와 대화를 나누어 컴퓨터의 반응을 인간의 반응과 구별할 수 없다면 해당 컴퓨터가 사고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라는 거죠. 아까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인간과 구분할 수 없는 인공지능이 우리가 죽기 전에 태어날 것 같냐? 깡쌤은 안 된다. 독실이랑 김도희는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커즈와일은 2020년 정도가 되면 튜링 테스트를 통과할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이거야. 블라인드를 쳐놔. 그리고 그 안에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을 보는 사람이 얘가 인간인지 컴퓨터인지 구분을 못하는 것. 그것이 튜링 테스트다라는 거죠. 정확히는 이제 2명이랑 이야기를 해요. 보통. 2명. 내가 테스트에 임하는 참가자라면 커튼을 쳐놓고서 한 명은 A라고 하는 거는 이제 깡쌤이 대답을 하고 B라고 하는 게 말하자면 C이야. 그렇지. 근데 누가 인간이고 누가 닌겐이고 누가 넌닌겐인지 그렇죠. 뭐를 구분을 못하게 되면 이 정도면 인공지능이라고 봐야 되지 않냐라고 서로 튜링이 대화를 주장한 시켜보기도 하고 거죠. 토론을 하기도 하고 한다라는 거죠. 뭐 그러면 이제 이런 이야기를 이런 비판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철학적인 질문을 하려고 해요. 너는 왜 살려고 그러니? 뭐 예를 들면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니? 그럼 이제 튜링 테스트를 통과하고 싶어하는 인공지능 설계자들은 어떻게 할 거냐면 그런 철학적인 질문에 대한 답들을 일부러 넣어놓을 거야. 사람들이 일상적인 질문들을 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튜링 테스트에 그 특화된 기계도 있을 수 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도 있죠. 그렇게 어려운 질문하면 우리도 테스트 통과 못할 것 같은데. 그러네.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리고 튜링 테스트의 그 판별자들이 인공지능이다 얘들. 튜링 테스트가 좀 비판 중에 하나가 또 그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도 어버버버하면서 인간한테 인공지능이 아니냐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통과했다고 해서 인공지능이라고 딱 되는 것도 아니고 통과 못했다고 해서 인간이 아닌 것도 아니니까. 근데 하나의 어떤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어떤 테스트 중에 하나이긴 하죠. 기준점을 마련해내는 거지. 도대체 인공지능을 어떻게 지능을 갖고 있는 애로 볼 것이냐. 그러니까 사실 의식은 아닌 거야. 그냥 지능에 대한 판별 기준이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커즈와일은 2020년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2014년 6월 영국 왕립협회가 실시한 튜링 테스트에서 영국의 레딩 대학교가 개발했었던 컴퓨터 프로그램 유진 구스트만이 처음으로 테스트를 통과하게 됩니다. 유진 구스트만이 뭐냐면은 우크라이나 국적의 13세 소년 정도로 설정되어 있는 인공지능인 거야. 그래서 유진하고 대화를 심사위원들이 나눠요. 25명의 심사위원 가운데 33%가 얘 진짜 인간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해. 근데 좀 한계도 있어요. 이때는. 유진은 대화 도중에 진짜 엉뚱한 대답을 한 경우도 많아가지고 진정한 인공지능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라는 주장도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이 볼 때 사람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애가 3분의 1이었다는 거죠. 근데 사람도 정말 엉뚱하게 대답하는 경우 있잖아요. 동문서답이라고 하거나 맥락에 안 맞는 이야기 하거나 이런 경우도 많잖아요. 요즘 대선 후보 토론회 보면서 뭐 그런 생각 많이 하신다고. 아닙니다. 인공지능들인가. 그래서 아까 처음에 제가 대답할 때 그 얘기를 했었던 거죠. 사람이 맥락 없는 대답을 하는 경우도 있고 뜬금없는 대답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구분 못하긴 할 건데 예를 들면 우리 4명 중에 1명을 대체하면 그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그런데 이건 언제였습니까? 2014년이었어. 벌써 지금부터 3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커즈왈이 예측한 대로 2020년이 되면 더 높은 비율로 사람들이 평가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 튜링 테스트 얘기가 나왔으니까 조금 더 좀 추가해서 얘기하면 다른 방식의 튜링 테스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반적인 얘기 말고 전문가들과 대화를 해서 통과하게 하자라는 것도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특정 뭐 생물학을 하고 있는 박사 과정에 있는 사람하고 거기에 특화되어 있는 인공지능을 갖다 놓고, 그리고 천막 뒤에서 이제 교수님이 평가하는 거야. 누가 사람인지를 평가하는 것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일반적인 튜링 테스트보다 그게 더 쉬울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아? 그렇지. 전문 지식으로 따지면 지식은 그렇지. 이길 수가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지금의 인공지능이나 컴퓨터가 못하는 건 뭐냐면은 더 전문적인 일 있지 않습니까? 공장에서 무엇인가를 만들고 계산해내고 탄도를 막 예상해내고 막 그런 것들은 너무 잘하는 거야. 하지만 아이처럼 얘기하는 건 못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반대로 전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쉬울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6번째, 2020년대 말이 됩니다. 이제 인공지능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의 언어를 완벽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죠? 다시 말해서 컴퓨터랑 인간이 대화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거야. 독실이랑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로써 인간과 기기가 소통하고 인간 지능의 전통적인 장점과 기계 지능의 장점이 결합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거야. 예를 들어 독실이가 로봇이라고 해봅시다. 인공지능이야. 완벽하게 얘기가 된다는 건 이거예요. 어이 독실이, 오늘 숙제가 이런 거 있었는데 이런 거 좀 다 풀어줘. 그럼 자기가 풀어주고 다 해준다라는 거야. 자연어로 완벽하게 서로를 소통할 수 있으니까. 7번째입니다. 기계는 인간이 언어를 통해 매우 느리게 지식을 공유하는 것과는 달리 이때쯤이 되면 대단히 빠른 속도로 자기들끼리 지식을 공유하게 될 거예요. 허 기억납니까? 허? 네네. 허의 마지막 보면 사실 그 충격적이었는데, 얘가 맞아. 주인공하고만 대화하는 게 아니었잖아. 동시에 뭐 26명과 대화하고 있고. 속상했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마지막 나랑만 순간에- 친구인 줄 알았는데. 그런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기계들도 정확히 의사소통을 하게 되는 거야. 그렇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자신들의 지식을 공유하게 될 것이다. 난 잠금 장치 해놔야지. 대화 예? 못하게. 알겠습니다. 나랑만 하게. 근데 실제로 어떠냐면은 포유류의 뇌에서 사용되는 전기화학적 신호의 속도가 초당 100m밖에 안 된대. 그러니까 좀 비효율적인 거예요, 우리의 뇌는. 그런데 기계는 어떻습니까? 거의 빛의 속도. 초당 약 3억 미터를 움직이니까 얘들은 우리가 무엇인가 정보를 전달하려면 이렇게 막 2시간, 3시간 얘기해야 되는데 얘들은 그냥 몇 초 동안 우리가 대화하는 모든 것들을 공유하게 될 거다는 거죠. 인공지능은 다른 기계로부터 결국에는 인간으로부터 모든 기술과 지식을 다운로드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이제 예측이 가는 내용들 아닙니까? 네네. 8번째, 2030년이 됩니다. 인공지능은 인터넷을 통해 인간 기계 문명의 모든 지식에 접근하고 습득하게 될 것이다. 또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물학적 한계에 제한되지 않고 설계와 구조의 제약에서 해방되어 일관된 성능을 나타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9번째, 이제 인공지능은 인간과 기계의 전통적인 장점을 결합하고 결국 우리 문명의 비생물학적인 부분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기계 발전의 혜택을 지속적으로 보게 될 거다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 좋아진다는 거야. 가격은 이해되고 성능, 속도, 용량은 증가하고. 그 말 왜 이렇게 길게 했어요? 이게 디테일한 부분들이 나오긴 나오는데 네. 근데 그것들을 좀 제거하고 이제 결론만 좀 제가 전달해가지고 좀 반복되는 것처럼 좀 보이긴 합니다. 네. 10번째, 드디어 특이점 바로 직전까지 오게 됩니다. 네. 인공지능이 인간처럼 기술을 설계하고 조작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결국 기계들은 자신의 설계, 다시 말해서 소스 코드에 접근해서 그것을 개선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근데 이거 완전 매트릭스랑 비슷하다. 그렇지. 네. 네오도 소스 코드에 도달하긴 하는데. 네네. 근데 이거야, 뭐냐면은 이제 인공지능이 모든 걸 다 한다는 거예요. 인터넷에 접속돼 있고 인간과는 비교도 안 되게 머리 똑똑하고. 그러니까 나를 구성하고 있는 원천적인 소스 코드가 뭔지 그거에 접근해서 스스로를 개선할 수 있게끔 된다라는 거죠. 그거 저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래요? 네네. 뭐라고 있습니까? 그럼 명상하면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이구. 그렇군요. 네. 아, 명상은 어떤 자기의 소스 코드에 도달하는 겁니까? 근데 인간이 인지처리 프로그램 과정 보면 지금 최 사장님이 말씀해 주신 거랑 아주 정확하게 일어나요.
네네. 저희가 어렸을 때 태어나서 지금까지 경험한 정보들 있잖아요. 예. 마치 인공지능이 정보 처리하는 것처럼. 근데 그 데이터량이 아주 작은 것뿐이지 그것들이 다 정보가 저장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는 개별적으로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연합돼 지금 있다. 네네. 지금 저희가 있으면 녹음하는 거 끝나고 뭐 밥 먹으면 밥 먹는 정보 따로따로 있지 않고 계속 얘네는 자동적으로 연결돼요. 김도인이 하는 얘기 아닙니까? 어떤 기억이라는 것이 단편적으로 네.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과 연합되어 있다. 네, 그러니까 커즈와일은 2042년이 되면 인류 역사에서 특이점이 온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인간도 자기가 어려서부터 경험했던 거 인지 처리 과정 자체가 특이점이 오는 시점이 있어요. 김도인은 언제 특이점이었습니까? 근데 특이점이 부정적으로 오면 우울증으로 오는 거고 정보들이 연합이 되는데 처리가 안 돼서 과부하해서 서버 다운되는 게 우울증인 거고 네, 이게 정보가 처리가 굉장히 잘 돼서 인류 역사 발전이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쭉 올라가는 것처럼 개인도 그런 시점이 와요. 말도 안 되는 막 생각들이나 창의적인 방법,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들을 해보는 시점. 그렇지. 왜냐면은 커즈와일 자체가 수학 가속의 법칙이라는 네네. 거를 단지 기술적인 거에만 적용시킨 게 아니니까 인간의 발전이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도 네. 특기점이 올 것이다. 네, 그래서 아마 누구나 돌아보시면 자기 인생이 지금까지 나이대로 살아왔는데 1년 1년 동안 자기가 한 경험 자체가 똑같지 않아요. 그 기하급수적인 경험이 발생하는 시점이 있어요. 깡쌤은 특이점이 언제 왔습니까? 지금 오셨어요. 아직 안 왔습니까? 네. 그 김도희님의 말씀을 좀 해본다면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쯤에 이미 뇌가 한번 뒤집어진 적이 있죠. 죄와버리고서요. 네. 그때. 그래서 이제 세계관이 좀 이렇게 네. 뒤바뀌고. 근데 이건 개인 차원에서 인간은 뇌 발달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거고 이 커즈와일 네. 이분이 국적이 한국인인 확실히 아닌 거죠. 컷입니다. 네. 컷이. 영창에 커즈와일 다니신다고. 이분께서는 네. 하여튼 이미 지금 저희가 목격하고 있는 게 이제 인공지능 발달이 약간 초기 단계 아닙니까? 아직까지는. 그 변곡점에 와 있다. 네, 그래서 뭐 한창 유행했던 게 무슨 빅데이터 기술이라고 했던 게 맞아, 4, 5년 맞아. 전부터 막 그렇죠. 하더니 그 축적된 빅데이터로부터 뭔가 어떤 패턴을 만들어내고 그 패턴으로 다시 인식하고 이런 뭐 딥러닝 기술 그렇습니다. 네. 정확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 이제 한창 적용되고 응용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 사람 예측으로는 이 각각의 이제 인공지능 개체들끼리 서로를 지식을 교류하는 시대가 곧 펼쳐질 것이다. 그렇죠. 아주 빠른 속도로. 그렇지. 예, 그리고 이 지식이 교류하는 속도가 한 2040년까지 가면서 그거 점점 완성이 되고 그 마지막 단계에서는 인공지능이 스스로 그 엄청나게 쌓여있는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새로운 뭔가를 디자인해내고 창조해내는 그렇죠. 시점이 올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그거지. 자기 스스로를 개선해 나가게 될 것이다. 인간의 손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그게 바로 특이점 도래를 만들어내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인간도 사실은 자기의 소스 코드를 바꿉니다. 그죠? 김도인이 아까 얘기했던 거는 정신적인 거고 우리가 DNA를 개선하고 있잖아. 생명공학을 통해서. 사실 네네. 그것도 나의 소스 코드. 패턴을 만들어내는 그 DNA를 바꾸고 있는 거니까. 근데 너무 정확해요. 그 정신적인 거기도 한데 그 최 사장님 말한 것처럼 정신적인 소스 코드를 변환하면 그 신체적으로 바뀌는 것들도 있어요. 뭐 DNA 구조를 변화시키지는 예? 못하는데, 네. 네, 아니 그 자기 체질적인 특성이나 신체적인 그 특성 같은 것들도 변해요. 왜냐면 저희가 뭔가 시각 정보가 들어온다 그러면 그거는 자기 몸을 통해서 들어온 거잖아요. 예. 네, 그러면 소스 코드를 바꿔놓으면 이 신체적인 정보 처리되는 것들도 변형돼요. 이 얘기는 나중에 김도희 특집 때 한번 다시 더 들어보도록 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어쨌든 안타깝다. 명상하면 알 수 있을 텐데 이 자식. 이게 네. 서로 이해 못하는 걸 안타까워합니다. 커즈와일도 안타까워하고 네, 김도희도 네. 안타까워하고. 네, 특이점이 도래합니다. 네, 네. 2042년 우리가 60대가 됐을 때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뭐 이제 뒤바꿀 수 없는 우리가 예측하기 어려운 걸로 돌아간다라는 거죠. 11번째가 됩니다. 인공지능이 11번째요? 그렇죠. 지금까지 보통, 10번째까지 얘기했으니까 네네. 11번째. 인공지능이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개선하는 것과 동시에 인간도 생물학적 몸과 뇌에 있는 기관과 조직을 훨씬 강력하게 개량할 수 있게 됩니다. 12번째. 하지만 인간의 뇌가 연합 뉴런을 100조 개밖에 수용하지 못하는 두개골이라는 제한적인 구조를 갖는 것에 비해서 나노 기술을 기반한 기계는
크기의 증가나 에너지 소비 없이 진화해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도 스스로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바꿔나갈 테지만 네. 그거를 기계를 따라갈 수는 없겠다라는 거죠. 13번째가 됩니다. 미래의 분자 회로는 이제 나노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변화를 계속해서 이끌어낸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얘기한대. 어느 순간이 되면 무어의 법칙이나 아니면은 그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기술이 발전하는 한계가 올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커즈와일이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의 기술, 지금의 물리학을 기반으로만 그렇게 예측할 뿐이지 실제로 그때가 되면 다른 물리학 그리고 다른 소재들을 이용해서 발전을 계속해서 이어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분자 회로, 반도체라는 것도 새로운 소재들을 나노 기술을 이용해서 활용하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수학 가속의 법칙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예요. 14번째, 이제 기술 발전의 속도는 인간 정신의 속도와 완전히 분리됩니다. 인공지능은 스스로 피드백하며 능력을 향상시켜 나가요. 그리고 자신의 설계를 반복적으로 개선하는 끝에 개선하는 주기 자체도 빨라지게 될 겁니다. 기술 발전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이 이제 인간을 벗어나서 기계의 어떤 독자적인 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과 기계는 결별하게 됩니다. 15번째, 나노 기술이 발전하죠. 그래서 분자 수준의 물리적 실체를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 이게 재밌었는데 나노봇을 설계한다고 해요. 나노 수준의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야. 나노봇은 분자 규모로 설계된 로봇으로 크기가 미크론 단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만 분의 1m 정도 된대. 그러니까 뭐 미생물 정도 되는 거죠. 이 나노봇이 인간의 노화를 거꾸로 되돌리고 몸속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6번째, 나노봇은 생물학적 뉴런과 상호작용하며 신경계 내에 가상현실을 창조함으로써 인간의 경험을 확장하게 될 겁니다. 또한 뇌의 모세혈관에 이식된 수십억 개의 나노봇이 인간 지능을 크게 확장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이 나노봇이 인간의 두뇌를 확장하는 얘기를 자세하게 못할 것 같긴 한데 그게 사실 좀 재밌긴 하거든. 네. 무슨 말이냐면은 커즈와일은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우리 지금 VR 쓰지 않습니까? 네. AR, VR. 그래서 눈에 뒤집어 쓰면 가상현실이 펼쳐지잖아요. 네. 근데 커즈와일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나노 기술의 발전이 나노봇을 만들어내고 그 나노봇을 머릿속에 직접 주입하면 걔네들이 뇌세포 아주 세밀한 곳에서 대기하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가 특정 신호를 주면 얘네들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전기적 자극을 줘가지고 우리 눈앞에 실체를 만들어낼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있겠죠? 무섭다. 근데 이게 계속 가능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 근데 이거 엄청난 통제 도구가 되겠는데요?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얘기를 사실 합니다. 그런데 뭐 통제할 수는 있겠지. 그거 거의 독일 나치에서 선전 정책을 막 하는 것처럼 라디오나 포스터 같은 걸 만들어서 하잖아요. 세뇌 정책을. 그렇죠. 그거를 인간 뇌에다 나노 그 기술을 심어가지고 하는 거니까 누구든지 서버에 접속만 할 수 있으면 인류 전체 통제도 가능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김도희 머릿속에 있는 나노봇을 내가 해킹할 수 있으면은 네네. 평생 지옥에 살게 하거나 맞아요. 그렇게 할 수도 있겠다는 네네. 거예요. 그치? 근데 저는 이 얘기를 쭉 들으면서 어느 순간 이후부터는 터미네이터 시리즈나 매트릭스 시리즈 맞아. 같은 소설책 얘기를 하는 게 아닌가 지금. 그렇죠. 근데 우리가 이게 충격이 좀 덜한 이유는 뭐냐면은 SF를 통해서 이런 걸 많이 봤어요.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거 소설책 아닙니까? 소설책이었나?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소설책이 아니라 충분히 많은 근거. 오늘은 이제 근거 얘기를 많이 뺄 수밖에 없었는데 근거를 토대로 해서 이게 가능하다라고 예측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능할 것이다. 나노봇이라는 게 어쨌든 생체 신경계랑 교류할 수 있는 뭔가 가능성이 보인다. 그렇죠. 그리고 반대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눈앞에 가상현실이 펼쳐져요. 난 지금 아주 작은 방에서 혼자 이렇게 살고 있지만 독거노인으로 막 이렇게 늙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60대니까 그때, 그지? 그런데 나노봇을 이미 심어놨어. 네.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조작하면 갑자기 내 눈앞에 이제 그 어떤 아름다운 해변이 펼쳐지게끔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그럼 내가 움직이면 어떻게 되느냐? 마찬가지인 거야. 움직인다라는 것도 어쨌든 뇌의 신호에 의해서 우리 근육이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내가 움직이려는 명령을 내릴 때 나노봇들이 그것들을 또 바꿔줘. 그래가지고 가상세계 안에서의 내 신체가 움직일 수 있게끔 해준다. 와, 근데 이거 너무 무서운데요? 그래? 예전 공각기동대 만화에서 고스트 해킹당한 사람들이 자기 혼자 사는 남자인데 가족이랑 되게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게 되잖아요. 내 데이터 조작을 해서. 그렇지. 근데 이게 그래요. 애니메이션에서 봐서도 충격적이었는데 이게 상용화된다고 하면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무섭기도 한데 동시에 나는 그게 무섭지 않은 것 같아. 긍정적이기도 하고 그렇다면
지금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건 뭐 그럼 진짜인가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네. 어쨌든 이게 우리 발전의 결과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나노봇이 두뇌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 실제로는 이제 신체 안에서도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래 살게 될 거다라는 거죠. 네. 하지만 아직 신체는 뭡니까? 아직은 원시적인 신체, 요걸 유지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아직은. 그렇구나. 17번. 이제 비생물학적 기계가 뇌의 기반을 구축하기 시작하면서 나노봇 얘기하는 거야. 네. 뇌 속의 기계 지능은 매년 2배 이상 강력해지며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거죠. 나노봇도 수학 가소의 법칙을 따르겠지. 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펼쳐져 있는 가상현실이라는 것도 더 계속해서 완벽해질 거다라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뇌에서 비생물학적인 부분이 우위를 점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점점 가상현실 속에 집착하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구체적인 현실은 어떠한가? 구체적인 현실도 놀라워집니다. 우리는 마법사가 될 거야. 나노봇 중에 이름도 붙여 있어. 포글릿이라는 나노봇이 등장하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특이점이 좀 지나고 나서는 포글릿은 뭐냐면은 그 말 그대로 포그 안개 같은 거야. 이 너무 조그만 애들이, 네. 그러니까 뭐 이제 미생물 같은 애들인 거야. 그게 한 공간에 놓여 있으면 많이 있으면 안개처럼 보인다라서 포글릿인데 이 포글릿은 이미지와 음파를 조작함으로써 현실 세계를 가상현실처럼 변형시킬 수 있는 기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마법사가 될 거야. 내가 예를 들어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포글릿들한테. 그래서 여기 컵, 그러면 컵 같은 모습을 내 눈앞에 쏴준다는 거야. 실제 현실에서. 커즈와일이 실제로 해리포터 얘기를 해요. 그거는 지금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지금? 눈 감고 내가 좋아하는 여성의 이상적인 모습을 딱 떠올리는 거. 이 방송은 지금 깡생의 아내께서 청취하고 계십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제 아내를 떠올리면 예, 딱 아내를 나타나지 예. 않습니까? 네네.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그게 좀 더 현실감 있게 나타날 수 있다. 눈을 떠도 눈을 떠도? 내 눈앞에 있다. 아, 이건 너무 자극적이네. 그렇죠. 근데 이거 구분해야 됩니다. 이 가상현실이 내 안에서 있는 가상현실이 아닌 거야. 그것도 가능하지만 포글릿을 이용하면 내 외부에서 실제 물리적 실체를 가상현실처럼 볼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하시겠죠? 그렇게 될 거래. 그래서 우리가 마법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의 뒷부분은 퇴사장이 썼죠. 근데 여기서 긴장하면 안 됩니다. 네. 아, 이거보다 더 있습니까? 뒤에 가면 내가 생각해도 야 이거 너무 같다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이제 조금이나 나올 거예요. 여긴 그냥 가상현실 체험 막 그 게임 같은 거여서 그렇게 크게 뭐 대단하다라고 생각되진 않는데요. 그래요? 내가 원하는 그 상황에 대한 영상을 쏴주면 내가 마치 그 현실처럼 체험하는 거지. 그렇지. 그건 그냥 시각적인 영상 자료인 것 뿐이잖아요. 그런데 내 뇌 속에 있는 나노봇들은 시각만이 아니라 모든 감각을 다 자극하겠지. 네네. 청각, 미각 이런 거 다 할 거다라는 거예요. 네. 19번째. 미래 기계지능은 이 감정도 이해해요. 그래서 인간의 지능을 완벽하게 학습할 시기가 도래할 거다. 그리고 20번째. 신경계 내의 가상현실이 해상도와 신뢰도 면에서 실제 세계와 다를 바 없게 될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점차 가상 환경에서 머물게 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그나마 추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죠? 근데 그 이후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커즈와일이 갈 때까지 갑니다. 너무 많이 가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그게 문제야. 특이점이 완벽하게 무르익고 나서의 그 완전한 이후. 네. 어떻게 되느냐. 근데 이게 먼 미래는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걸 보게 될 거다라는 거야. 우리는 오래 살 거니까. 커버넌트 못하나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21. 21번째입니다. 가상현실에서 우리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다른 사람이 될 수 있다. 또한 다른 사람이 당신의 몸을 선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걸 신체 3.0이라고 부릅니다. 그거 구분해야 돼. 지금 우리의 몸뚱아리 뭡니까? 신체 1.0 버전인 거야. 네. 너무 허약하고 너무 비효율적이야. 근데 이걸 개선할 수 있다는 거야. 머릿속에 나노봇이 들어오고 신체 안에서 나노봇들이 막 개선시켜주고 네. 기계와 연결된 인간, 이게 신체 2.0 버전이 되는 거죠. 아, 너무 어렵게 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제 뱃살만 좀 이렇게 줄여줬으면 좋겠는데 너무 어렵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그건 지금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체 3.0은 뭐냐면은 아바타 같은 거죠. 그렇죠. 신체 2.0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문제가 많아. 왜냐면 아직도 그 진화를 겪은, 아주 원시적인 진화를 겪은 그 몸뚱아리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원판은 완전 변형이 어려운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데 신체 3.0은 그냥 아예 새로 효율적인 몸을 만듭니다. 네. 그게 물리적인 몸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가상현실에서의 신체일 수도 있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를 뭘 하냐면은 이게 단순히 한 가지가 아닐 거라는 거야. 요 몸을 만드는 기업들도 많을 거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은 몸을 선택하게 될 겁니다. 내가 가상현실 세계에서만 살지 아니면은 현실에서 물리적인 신체를 뭐 실리콘으로 된 걸 할지 아니면 포글릿으로 된 걸 할지 결정하게 될 거다. 이거 영화 있었는데 제목이 생각 안 나는데 미래 그 사회에서 네. 사람들이 자기가 생활하는 게 아니고 출근하거나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가 구입한 아바타로 접속을 해요. 두뇌 회로로 기억나는 것 연결해서. 같은데. 근데 그 컨셉은 굉장히 창의적인데 그 영화 내용 자체가 별로 좋은 건 아니었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사에서 일하는데 모두 막 그 완벽한 피조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연예인이나 막 신처럼 생긴 사람들이. 그렇지. 육체적으로 문제도 없고. 근데 실제로는 그 아바타를 이용하는 그 주체인 본인, 개인들은 집에서 누워있거나 허약하거나 뭔가 신체적으로 부끄러워하는 모습으로 드러나요. 놀랍게도 나도 그걸 본 것 같은데. 네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몸을 아예 새로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는 김도인이 얘기했던 그런 우려는 없습니다. 원래 몸이라는 건 없어 이제. 그것도 모호하겠지. 뭐가 내 몸인지. 그렇지. 내가 선택할 수 있다. 신체를 이라는 거죠. 그래서 가상세계에서는 가상의 몸, 실제 세계에서는 포글릿을 이용한 투사로 나는 신체 3.0을 갖게 될 겁니다. 네. 이게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경험하게 될 거다라는 게 핵심인 거예요. 알겠어요. 투자할게요. 그만하시지요. 그렇죠. 계좌번호는 신한은행. 어쨌든 22번째. 수학 가속의 법칙은 이때도 계속됩니다. 그만해. 그래. 인공지능은 스스로를 확장하기 위한 재료로 우리 주변의 물질과 에너지를 전부 사용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우리는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거야.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연산이 가능한 지능이 머물 수 있는 무슨 수단으로 우리 지금 쓰고 있잖아. 네. 그게 점점 확대하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인간과 기계가 융합된 지능은 우주를 가득 채울 때까지 이 과정을 계속하게 될 겁니다. 즉 모든 물질과 에너지의 패턴이 연산의 최적인 형태로 구축되게 된다라는 거죠. 우리 문명의 지능은 이제 태양계를 이용하고 은하를 이용하게 될 거다. 그리고 먼 우주의 나머지 부분을 퍼져가면서 지속적으로 능력을 확장하게 될 것이다. 능력이요? 능력이요. 네. 이제 2개 남았습니다. 22번째.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궁극적으로 온 우주가 우리의 지능으로 포화될 것이다. 이것이 우주의 운명이다. 라고 커즈와일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후 우리는 스스로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우주가 그냥 물리적인 힘으로 구성되어 있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자연스러운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궁극적으로는 인류와 기계가 어쨌든 융합되어 있었던 특이점을 넘은 그 지능이 궁극적으로는 우주 전체를 하나의 지성으로 장악하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인 거죠. 마지막 23번째. 우주가 지성으로 가득 찬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아트만이 된다 이 말 아니에요? 아트만의 브라우만이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다 이용한다는 거야.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물질을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반도체 회로나 이런 걸 막 사용하고 있는 거야. 점점 늘려간다는 거지. 근데 약간 무서워요. 그 종교적인 그런 지침에서 나오는 가르침들이 정말일 수가 있어. 무섭다. 그렇죠. 브라움의 진짜면 어떡해. 내 생각이 브라움이 진짜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브라움만도 그런 특이점을 지나고 기술 가속의 법칙을 그렇게 된다는 걸. 그 독실님이 있었으면. 아, 참고로 독실이가 지금 조퇴했어요. 조퇴했습니다. 네네. 이런 건 참을 수 없다. 막 갖다 붙이지 말라고. 너무 많이 가는 건 안 된다. 네. 분명히 한마디 했을 텐데. 어쨌든 그렇죠. 알겠습니다. 또 마지막 단계 뭡니까, 그럼?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그 11계단. 이제 30계단입니까, 이제? 아니요. 23개나 왔습니다. 23개입니까? 23개 돼. 그래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주가 어쨌든 전체 지능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요걸 좀 제한으로 붙입니다. 이때 중요한 게 광속 불변의 법칙이 좀 중요해진다라는 얘기를 해요. 광속 불변의 법칙? 독실이가 있어야 되는데 광속 불변의 법칙은 이제 아인슈타인의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제기가 되는 건데 됐어요. 그러니까 상대성 이론이 출발하는 계기가 된 게 빛의 속도가 바뀌지 않는다. 초속 30만 km/s에서 멈춰 있다라는 게 사실 이제 그걸 기준으로 시간이나 거리를 조율하게 되면서 상대성 이론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근데 이거는 불변이라고 생각해요. 광속이라는 것은 불변이다라는 게 지금 현대 물리학을
얘기하는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전제야. 네. 그런데 커즈와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인류의 지능, 그러니까 인류와 기계의 이 혼합된 지능이 우주 전체를 장악하느냐 못하느냐는 광속 불변의 법칙을 극복하느냐의 문제와 연결돼 있다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너무 많이 간 얘기고 독실이가 이 얘기를 들었으면 광분했을 텐데 그걸 보고 싶었나 아쉽습니다. 지금 독실이가 지금 좀 이렇게 좀 사정이 있어가지고 갑자기 갔죠. 네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 전체가 이 정도의 지능을 갖게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광속이 불변의 한계인가 아닌가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 한계를 벗어날 수 있는 작은 조짐이 이미 보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광속 불변의 법칙을 우리가 극복할 수 있으면 100년 정도 안에 우주 전체가 우리의 지식으로 찰 거라는 거야. 하지만 광속 불변의 법칙을 극복하지 못하면 너무 오래 걸립니다. 한 1억 년 정도 걸린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뭐에 대한 얘기가 나오느냐. 당연히 마지막 부분에서는 의식에 대한 문제, 그리고 초월에 대한 문제를 다뤄요. 지대노벨에서 3년 동안 다뤘던 문제가 사실은 저기서 같이 동일하게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논의하는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라고 스스로 평가하면서 읽었습니다. 근데 이거 재밌겠는데? 어떠셨어요? 읽고 나서요? 읽고 나서는 개인적으로는 동의 많이 했어요. 동의도 그래요? 하고. 저는 지금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여러분들을 딱 보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홀로그램처럼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특이점이 같지가 않고. 예. 네. 뒤에 사실은 이제 세부 내용이 좀 남아있긴 하거든요. 지금은 정말 대략적으로 얘기한 거고. 그렇다면 이러한 특이점까지 오게 하는 그 기술에 있어서는 뭐가 남았는가에 대해서 커즈와일이 GNR 혁명이라는 걸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한 GNR은 앞글자를 딴 건데 유전학, 나노기술, 로봇공학,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제네틱, 나노테크놀로지, 로보틱스 요 세 가지 기술이 융합되면서 서로 상호 간에 발전하면서 특이점까지 밀어붙이는 기술을 만들어낼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되게 재미있게 얘기는 하긴 하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요 얘기를 자세히는 못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쭉 듣고 났는데 이제 결정적인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생리학적 과정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우리 인간의 뇌, 생명체에서 정보 교환할 때마다 일어나는 물질 교환 과정이 소위 우리가 이제 얘기하는 지식, 정보, 그거랑 아예 완벽하게 동격으로 놓는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는 내용상에서 두 가지를 구분합니다. 연산 능력이라는 것과 지능이라는 걸 좀 구분해서 봐요. 그러니까 연산 능력은 모든 물질에 다 그 가능성이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 이 사람은 이제 아니 근데 이 우주가 지식으로 가득 찬다거나 이런 진술은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지능으로 가득 차게 된다. 그러니까 활용한다는 거야. 우리가 모든 물질을 활용하게 될 거고 거기에는 사실은 이제 구분이 안 되겠지. 그게 연산 장치이면서 동시에 그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능의 한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 되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모든 물질을 활용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아주 잠깐 다른 우주까지 넘어가는 얘기를 잠깐 하기도 하는데 그건 너무 많이 갔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 근데 중요한 건 이거죠. 난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될 것 같기도 해.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초월적인 지능이라는 것이 등장할 것이고 그것이 자신의 지능을 확대하는 일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간다면 궁극적으로는 우주 전체를 활용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특이점이 온다가 좀 독특한 이유는 그게 우리 예상보다 너무 빨리 온다라는 거죠. 수학 가속 법칙에 의하면 그것이 먼 미래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살아있을 때 보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을 것 같아요. 전 일단 특이점이 온다는 그 컨셉 자체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니까 그게 되게 와닿는 부분이 있고 두 번째로 가속도가 붙어서 시간이 저희가 예측하는 것도 굉장히 빨리 도래한다는 것도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생각해보면 초등학교 때 포스터 같은 거 그릴 때 물 사 먹고 이런 거 그렸어요. 자동차 무인으로 막 가고 이런 거 공상 저희 그 초등학생용 그런 소설 같은 거 읽고 네네. 포스터 그려오려고 하면 미래 공상에 대한 거 사람들이 막 생수 사 먹고 다니고 공기 오염돼서 마스크 맞아. 쓰거나 자동차가 혼자서 막 주행하고 이런 거 그림 그려왔거든요. 네네. 근데 그거 지금 다 상용화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불과 한 20년 정도 시간에 그 정도 일어난다라고 하면 김도인도 초등학교 때 그 정도 미래는 예측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라고 생각했던 게 생각보다 너무 빨리 오고 그게 가속화된다는 거지. 근데 생각해보면 신석기 시대나 구석기 시대나 그것도 사실은 이 사람이 다 수치로 그래프로 그려놔요. 네. 예전에는 불을 발명하고 아니 바퀴를 발명하고 이게 너무 길었다는 거야. 그런데 그걸 하나의 어떤 그래프 안에서 놓고 보면 점점 그 속도가 빨라져. 그러니까 최근에 오면 이제 급격하게 발전하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재밌네. 아, 근데 사실은 이게 지금 준비해온 거에 3분의 1 하고 끝난 거라서 그만해, 이 자식아. 뒷부분을 좀 얘기하면 반복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간단하게 한 얘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근거를 더 끼워 넣어가지고 자신의 주장의 근거를 더 탄탄하게 하는 과정들이 계속 있는 거라서 네. 이 대략적인 가지만 얘기했으니까 궁금하시면 한번 읽어봐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일리언이랑 설계자는 어떻게 되는 건데요? 그거 설계자- 말해주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설계자 얘기해 줄게요. 네. 얘기 나왔으니까 설계자. 우리를 설계한 사람 네. 없다. 그리고 그리고 그 사람들 누구예요? 검은 약물 뿌렸던 그런 거는 없다. 키 큰 외계인. 는 게 이제 특이점이 온다의 생각이고 재미있는 게 커즈와이 이렇게 예측해. 외계인은 없다는 거야. 왜냐면은 그 나노봇이 만들어낸 그냥 시각적인 가상현실이에요? 그게 아니라 놀라운 이제 예측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외계인 같은 거 없고 이 우주에서 우리가 거의 최초인 것 같다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수학 가속의 법칙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야. 어떻습니까? 우주 전체를 장악하는데 몇 년 남았어? 한 100년도 안 남았어요. 급격하게 기술이 발전한다는 거야. 네. 그러니까 우리보다 아주 조금만 앞서 있는 문명이 있었더라도 걔네들도 기술을 발전시키기 시작했으면 수학 가속의 법칙을 따랐을 것이고 지금쯤 이 우주 우리까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을 거다. 근데 아무리 하늘을 봐도 어떠한 전자기파나 인공적인 무엇인가 우리가 잡을 수 없다라는 거야. 그렇게 믿으세요? 외계인 오잖아요. 잡힌 그레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커즈와일이 몇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한테 발견되지 않는가? 첫 번째, 발견한 거 아니었어요? 아직까지 못 왔다. 두 번째, 왔는데 우리가 너무 원시적이니까. 너무 낙후돼 있어. 너무 낙후되어 있으니까 그냥 자연보호 차원에서 얘들을 모른 척하고 있는 거다. 방생. 뭐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커즈와일은 얘기하는 건 그거죠. 수학 가속의 법칙이 우주 전체에 통용된다면 만났어야 된다. 우리가 처음인 것 같다라는 얘기도 하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다. 그리고 뇌 업로드에 대한 얘기도 사실은 합니다. 그래서 뇌 업로드 얘기만 하고서 같이 이걸 토론한 다음에 오늘 끝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네. 우리가 뇌 업로드에 대한 얘기를 가끔씩 했었어요. 그죠? 맞아요. 근데 뇌를 옮기는 과정에 대한 얘기를 여러 가지 얘기 중에서 한 가지를 얘기해가지고 요 얘기를 한 다음에 토론하고 마치도록 합시다. 뇌를 어떻게 옮길 것이냐? 이렇게 될 거래요. 뇌 스캔을 합니다. 근데 뇌 스캔에 대한 거를 길게 서술하고 있는데 지금은 비침습식이라고 해. 다시 말해서 뇌를 스캔하는 데 있어서 우리한테 침을 찔러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스캔하잖아요. 네. 엑스레이를 활용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좀 부족하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정보가 스캔돼요? 그건 아니잖아. 그냥 뇌 그 생물학적인 걸 찍어내는 거 아니야? 그죠. 물리적인 특성들을 네. 찍어내게 되는 건데 주목할 만한 미묘한 차이가 없게끔 그 해상도가 높다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뇌 밖에서는 좀 아쉬워요. 그래서 어떻게 할 수밖에 없느냐? 뇌 내부에서 진행할 필요가 있겠다. 근데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나노봇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나노봇이 머릿속에 들어가서 우리 뇌를 거의 모든 두드러진 특징을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스캔해서 정보화 시켰지? 그걸 이제 생물학적 뇌보다 훨씬 강력한 다른 연산 기판에 그 상태를 그대로 옮기면 돼요. 네. 하드디스크를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드디스크는 너무 원시적이니까 그러니까 그때쯤 되면은 다른 좀 괜찮은 연산 USB? 기판이 생길 거다는 거죠. 응? USB? USB 완벽하죠. 네. 그 정도에 옮기게 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2030년대 말 정도가 되면 실제로 벌어질 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커즈와일이 질문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것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달렸다. 컴퓨터를 새 것으로 바꿀 때 파일을 다 내다버리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파일을 복사해서 새 하드웨어에 재설치합니다. 그렇잖아. 노트북 바꿔. 그럼 파일도 버리진 않잖아. 거기서 파일을 USB에 옮겨가지고 새 노트북에 꽂는다는 거야. 그렇게 우리는 옮겨가게 될 것이고 영원히 살게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인간이 그 노트북 그 파일을 옮기는 것처럼 안 옮겨져요. 예를 들어 뇌를 업로드할 때
얘를 완전히 뭔가 의식적인 걸 차단시킨 상태에서 뇌를 업로드하면 제가 지금 시점에서 업로드가 됐어요. 만약 오전 10시면 저한테 뭔가 기계적인 설치를 하고 뇌에 있는 데이터들을 모두 업로드해요. 예, 복사해서 스캔해가지고. 빛의 속도로 한다고 해도 그 빛의 속도만큼의 오차 동안 나는 내 남아있는 정보들이 연합하는 거를 중지시킬 수는 없어. 그렇지. 생물학적으로 마취를 해놓지 않고서는. 그렇죠. 그러면 이 업로드 되는 아주 그 찰나의 순간에 나랑 업로드된 정보랑 다른 오차 정보들이 생겨나요. 그럼 업로드된 정보는 엄밀히 말하면 지금 나는 아닌 거야. 그러니까 제가 영생한다고 보긴 어려워. 그러면 두 가지 다른 인격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아주 미세한 그 기억 정보들이 달라지는데요. 김도인이 얘기했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서술하고 그거에 대해서 비판합니다. 진짜? 이 책에서. 네. 네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야. 김도인이 얘기했던 것처럼 아무리 정교하게 해도 내 뇌의 앞부분을 스캔을 시작하고 내 뇌의 뒷부분을 스캔할 때까지의 그 시간적 격차가 맞아. 다른 그건 나라고 볼 수 없는 무엇인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지. 네네. 그래서 커즈와일이 아주 단순하게 대답해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뭐라고 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야. 어떻게? 예를 들어서 지금 김도인 그리고 24시간 전에 김도인 다른 김도인이냐? 우리는 그걸 같은 김도인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야. 다시 말해서 그 정도의 시간적 격차라는 거는 자아라는 것을 규정하기에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시간이 된다라는 거지. 이해할 수 있겠죠. 네네. 그런데 김도인이 얘기하는 건 사실 그거지. 그건 좀 다른 주제가 되는데 미세하게 달라져. 어쨌든 그게 나냐인 거야. 그걸 아무리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에서 붙여도 그것이 내 의식인지는 의심스럽다라는 거가 사실은 지금 질문의 핵심 아닙니까? 그러니까 질적인 차이가 없겠죠. 그렇게 말하면 저희는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어떤 영속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난 김도인이야 라는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거를 데이터를 업로드해도 유지는 될 텐데 김도인이 가지고 있는 거랑 업로드된 데이터랑 데이터 정보에서 차이가 난다는 거죠. 아주 미세하게 뭔가 정보들이 달라지고 그 커즈와일의 이론에 따르면 특이점이 오니까 이 정보들도 처음 시작은 아주 조금 다른 정보들이 있었지만 이게 연합될 때 나중에 특이점이 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나중에는 완전 다르게 인식될지도 몰라요. 근데 어쨌든 영속적인 정체성은 갖고 있겠지, 김도인이. 깡쌤이 보기에는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김도인이 신체 1.0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누워있어. 그리고 스캔 뜰 겁니다. 그래서 안쪽에 나노봇을 심어가지고 나노봇이 정말로 어마어마한 해상도로 그 정보들을 다 디지털 신호로 바꿔가지고 인터넷에 올렸어.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신체 3.0, 이 완벽한 신체를 우리가 그냥 실리콘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갖다 다운로드 시켰다. 그러면 깡쌤이 보기에는 둘 다 말 시켜보는 거지. 신체 1.0 원본인 김도인한테 말을 붙여보고 3.0인 새로운 신체 김도인한테 말을 붙여봐. 깡쌤이 구분할 수 있느냐? 아니야, 그러면 커즈와일이 자기가 내세운 그 근거 자체가 깨져요. 특이점이 오면 그 어떤 변곡점의 시점을 넘어서면 압도적인 차이가 발생할 거란 말이야. 그건 시간이 더 많이 흘러야 되는데. 그냥 제가 네네. 말을 안 걸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방법입니다. 네네. 어쨌든 미세한 논리적인 문제점을 지적하신 것 같은데 저는 이따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리면 기본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교환 과정으로 인간의 의식적 내용을 복제 가능하다라고 믿는 것은 굉장히 인문학적으로 허접한 생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의식은 카피가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해왔잖아. 물질 과정과 의식의 내용과는 환원 불가능한 지점이 있다. 그렇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떤 정보 네. 아니면은 뭐 기억, 뭐 예전에 했었던 경험들을 복사해서 붙일 수는 있겠지만 그거를 나의 주관으로서 관찰하고 있는 그 관찰자도 복사해서 붙이겠는가? 그 불가능하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거를 커즈와일이 뒷부분에서 의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다에 대한 부분에서 할애하면서 우리가 했던 얘기들을 반복하고 있어요. 의식 얘기는 못하는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생기는 건지도 몰라요. 왜냐면 예를 들어 구글에 빅데이터가 있다고 저희가 치면 빅데이터는 세계에서 통용되는 정보들을 다 저장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걔는 정체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정보들을 연합해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컴퓨터 프로그램적인 특성 때문에. 근데 인간은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보들 연합해서 쓸 수 있는 걸 정체성으로 활용하는 것 뿐이에요. 김도인이라는 정체성이 없으면
그 연합된 정보들을 쓸 수가 없어요. 아니야, 쓸 수 있어. 시리 같은 경우에 나 아니면은 정보를 쓴다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 아까 얘기했던 그 왓슨, IBM사의 왓슨 같은 경우에 걔가 의식이 있을까요? 아, 말하기 너무 어렵죠, 그치? 의식이 있는가 말하기 힘든데, 근데 걔는 누군가 질문을 하면 인간의 자연어를 알아들은 다음에 거기에 답변을 한다니까. 정보들을 처리하고 정리하고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해. 그러니까 무슨 말하는 거냐면은 프로그램 때문에 그렇잖아. 인간은 그게 안 되니까 김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중심으로 정보들을 연합한다고요. 모아놨어. 나중에 얘기하는 게 너무 길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해야 되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커즈와 일도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의식 얘기를 못해요. 그러니까 참 재미있었어. 왜냐면은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정리해내고 그리고 많은 최신의 기술들을 정리하고 우주의 미래와 운명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조차도 주관적 체험으로서의 그 의식 얘기에 대해서는 질문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그게 참 재밌었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거 정말 재밌네요.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까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많이 있는데 왜냐면은 재밌는 것들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오늘 시간 관계상 다 얘기는 못하니까 재밌는 것들은 제가 나중에 때가 되면 그때그때 하나씩 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토론을 잠깐 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우선 간단하게 이제 몸풀기 하는 토론으로서 이걸 들으면서 좀 신뢰할 수 있었는지 어디까지 믿을 수 있고 어디까지가 좀 문제가 있었는지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고 어떠셨나요? 좀 들어보니까 믿을만 합니까? 아니면 너무 같다? 저는 최 사장의 그 명저 11계단에서 예. 그 한 개인이 성장해 나가는 과정을 쭉 읽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차라리 그게 더 유익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예. 근데 구성이 비슷했어. 마지막에 가서는 자아와 초월 얘기하더라고. 어쩜 구성이 이렇게 동일한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네. 최 사장도 11계단에서 특이점 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갑자기 초월해. 비슷한 것 같다 생각이 네. 들었어요. 아 근데 실제로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깡쌤은? 믿을만 하다고 생각하고 현실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게 뭐 특이점 한 직전까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이제 뭐 지금도 예측할 수 있지 않습니까? 뭐 딥러닝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자율주행체도 만들어지고 뭐 인공지능이 뭐 기사를 번역을 한다거나 뭐 이런 작업들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학자가 얘기했던 게 한 2030년 정도까지는 인터넷을 통해서 뭐 인공지능 스스로 뭐 지식을 습득하게 될 것이고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네네. 저는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뭐 이제 특이점이 온 이후에 뭐 인공지능이 스스로 피드백 시스템을 가동하면서 뭔가 좀 창조적인 기술을 만들어낸다거나 아니면 뭐 나노 기술? 나노봇. 예, 나노봇? 이 나노 입자들을 뭐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뭐 3D 프린터를 활용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나노 입자들을 활용해서 그게 신경계랑 교류해서 뭐 인간의 뭐 기능이 확장된다느니 그렇죠. 눈앞에 예, 가상현실을 펼쳐주고. 예, 나노 기술을 통해서 컴퓨터랑 인간이 자유롭게 교류할 수 있다느니 이 부분부터는 저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기술공학 만능주의고 그렇게 될 수는 없다.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너무 과한 상상력이 아닌가. 과하다. 네. 김도인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들었나요? 믿을만 합니까? 현실성이 있어 보입니까? 아니면 네, 전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 가속도 법칙, 물리 법칙으로도 있는 거고 앞부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 요즘에 이 생각이 굉장히 약간 꽂혀 있거든요. 어떤 생각이요? 그 가속도, 특이점? 네, 네. 가속도의 법칙에 따라서 결과가 특이점이 오는 시점이 개인도 있고 그거를 적용하면 사회나 인류 발전에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리고 저희가 어렸을 때랑 지금 당장만 비교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그 세계의 어마어마한 변화들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거를 유추해보면 아주 타당할 거라고 생각들이 들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뭔가 이렇게 인류 역사 전체에 대한 거를 여러 분야에 대한 내용들을 되게 약간 타당한 논리로 일관적으로 엮는 것 자체를 좋아하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게 있다는 게 되게 좋고 만약에 이게 개인이 차용할 수 있으면 역사 발전을 기다리지 않아도 자기 인생에서 누구나 굉장히 놀라울 정도의 특이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 네. 나노봇이 진짜 만들어졌습니다. 내 뇌에다 주입하면 돼. 네. 주입하실 겁니까? 그게 어떤 기능이 있느냐? 일단 하잖아요. 탈부착돼요?
한 번 넣으면 안 빠져 잘. 빠지진 않고 한 번 넣으면 그냥 내 뇌 신경세포 끝까지 가가지고 뉴런들 사이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네. 이제 가상현실을 만들어내기도 하고 내 뇌에 있는 뭐 어떤 질병들 같은 경우를 걸러내기도 하고 이런 걸 할 겁니다. 인터넷망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돼서 우리는 인터넷 세계에 어떠한 단말기를 이용하지 않고 곧바로 접속할 수도 있게 될 거예요. 진짜 유령사네요. 인형사. 인형사. 죄송해요. 김도희는 늘 겁니까? 이게 언제냐면은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0년 후. 네. 10년 후에 기술이 발전된 거야. 네. 김도희 넣을 수 있게끔 됐어요. 넣으시겠습니까, 머리에? 넣어보고 싶긴 할 것 같은데 네트에 접속하는 것 자체 굉장히 두려워요. 네트는 광대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트는 광대. 내 통제를 벗어나는 거에 대한 거를 좀 많이 고민할 것 같아요. 그래서 할 거예요, 말 거예요? 고민을 할 거고, 당연히. 안 할 것 같은데요? 고민하다가 결국엔 안 한다. 뭐야, 약해지네. 왜 안 하냐? 아까는 막 바로바로 그런 거 머릿속에 늘 것처럼 얘기하더만. 네네. 아니 나노보 굳이 넣지 않아도 내가 할 수 있는데 난 명령이 이미 용타고 하는데 뭘 굳이. 네. 그래서 넣지 않을 거다. 네. 깡쌤은요? 전 당연히 반대합니다. 왜요? 자기 머리 넣는 거? 예, 절대 넣지 않겠습니다, 저는. 스위치 왜? 뽑을 기세야. 저도 이 성형 시술도 저기 뭡니까? 실제로 코에 보형물을 넣기보다는 필러 정도까지 이제 용인할 수 있는데, 네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입증된 바 없는 나노보셀. 그런 아니, 입증됐어. 입증됐어. 과학 기술 이런 걸 갖다가 저희 자연적인 신체에 함부로 넣지 않겠습니다, 저는. 오, 그래요? 그럼 그건데요, 깡쌤? 나노봇은 아닌데 액체 주입해서 마치 같은 기능을 해. 아, 나노봇이라고 해서 그렇구나. 네네, 뭔가 이물질이 나한테 들어온다고 하니까. 근데 우리 신체에는 실제로 미생물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항상 늦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바글바글한 거야. 주사 맞을 그거랑 때는. 큰 차이 없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겠지, 뭐. 나만 넣어줘라. 내가 먼저 해보겠다. 네. 내 생각에 커즈와일도 발견되면 자기가 먼저 하지 않을까. 이 먼저 한 사람이 먼저 신이 되는 건 아닌가. 근데 이게 갑자기 생각한 게 프로메테우스에서 검은 액체를 처음에 풀잖아요. 설계자가 지구에 내려와서. 그렇게 하기로 계획했었죠. 네, 근데 나노봇을 어떤 기계처럼 아주 미세한 기계로 만들지 않고 만약에 액체 같은 형태로 해가지고 실제로는 액체처럼 보일 거야. 전 세계 바다나 뭐 이렇게 물처럼 풀면 그거 되게 무섭겠다. 그거에 대해서 특이점 연다에서 전쟁과 관련된 얘기에서 잠깐 다루긴 합니다. 세계 정복하고 막 이런 그렇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걸 다시 해킹을 방지하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그런 얘기를 또 하긴 해요. 재밌네요, 이거. 세 번째 질문 마지막으로 드린 다음에 정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커즈와일에 의하면 영생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지. 기술적으로 입증됐어. 그래서 신체 3.0 업로드해가지고 내 몸을 신체 3.0에 다운로드 할 수 있다. 하시겠습니까? 새로운 신체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업로드하고 다시 다운로드 하는데 다운로드는 내가 어떤 정보의 바다에 어차피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들어가면 돼요. 새 걸로 바꿀 수도 있고. 고대 그리스에 이런 걸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은 휘브리스라고 했습니다. 예? 휘브리스? 예, 오만. 와. 인간이 자기의 어떤 결점과 약점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멸의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런 욕망을 꿈꾸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아폴론 신이 화살을 쏴서 번개를 칩니다. 모든 천벌을 사람들이 받죠, 이제. 모든 사람들이 신체 3.0을 선택해서 영생할 때 깡쌤은 휘브리스를 아느냐? 나는 죽음을 선택하겠다. 예. 아, 정말로? 이런 기술이 일단 가능할진 모르겠으나 과연 이런 기술이 진짜로 필요한지도 저는 사실은 이해가 잘 되지 않고. 영원히 사는 기술이요? 예. 이게 모든 인간의 꿈이었잖아. 그냥 적당히 살다가 관뚜껑 닫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아, 깡쌤은 정말 예. 그렇게 생각하는구나. 김도희는 어떻습니까? 영생을 선택할 겁니까? 업로드해가지고. 근데 이게 처음 질문이랑 연결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전 그거를 안 한다고 했는데 나노봇 이식을. 지금까지 다 들었잖아. 근데 그건 있을 수 있겠다. 내가 죽는 거에 대해서 저는 뭐 별로 그렇게 막 죽기 싫다 이런 생각은 없는데 네. 내가 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이나 아끼는 그렇지. 존재는 남겨놓고 싶은 욕망이 좀 있을 수는 있겠다. 그렇죠. 그 상실감은 크니까. 보험 상품도 나올걸?
그래가지고 보험 상품 나와가지고 이거 어렸을 때부터 좀 해놓으면은 네. 40쯤 돼가지고 활용할 수 있게끔 상품 나올 거고 네. 은행 대출도 나올 겁니다. 근데 저는 업로드는 말고 아바타 같은 그 새로운 뉴바디를 사가지고 제가 그 뭔가 이렇게 뇌파나 이런 것들을 접속해서 그거 돼요. 네, 그 정도만 되면 한번 해보고 싶을 것 같아요. 그 안으로 들어가서. 네네. 그래서 여기서 보면 타인이 되는 거에 대한 얘기도 나오거든요. 네. 뭐냐면은 타인이 자신이 경험했던 거 있잖아. 그걸 인터넷이나 아니면은 업로드 시키는 거야. 정보의 바다에.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걸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실제로 그거를 어차피 머릿속에 나노봇이 들어있으니까 그대로 체험할 수 있어요. 존 말코비치 덱이라는 영화 봤습니까? 예. 그게 실제로 될 거라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모든 게 다 가능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깡쌤 얘기가 좀 나와가지고 커즈와일이 했던 얘기를 하나 한 다음에 오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깡쌤 같은 사람한테 커즈와일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기를 비판한 사람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난 믿을 수 없다 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커즈와일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읽어볼게요. 아마 내 미래 예측에 가장 솔직한 비판은 이것이 아닐까 한다. 그런 심대한 변화가 실제 일어나리라 믿기 힘들다는 단순한 불신인 것이다. 가령 화학자 리처드 스몰리는 나노봇들이 인간 혈류에서 일하게 되리라는 생각을 웃기다는 한마디로 일축했다. 과학자들은 현재의 작업이 미칠 영향을 가급적 조심스럽게 점쳐야 한다는 윤리의식을 따르는 편이고 그 이해할 만한 신중함 탓에 먼 미래의 과학기술이 가질 힘을 겁내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뿌리 깊은 비관주의로는 수십 년 뒤 과학의 영향을 제대로 평가하기 힘들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나노봇이라는 걸 비우는 사람도 많은데 실제로는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인 거죠. 하고 싶은 얘기 많으나 차후에 차차 하도록 하고 오늘 어떻게 들으셨는지 한마디씩 한 다음에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무슨 법칙 뭐 이런 얘기 하시지 않았습니까? 저 벌써 까먹었는데 수학 가속도의 법칙. 수학. 예.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을 쭉 보고 있으면 뭐 자연과학적 법칙의 개념을 사회과학이나 뭐 사회 변화 예측에 이제 이렇게 적용을 해서 과거에 이런 속도로 쭉 왔고 이런 경향성이 있었으니까 앞으로 이게 더더욱 이렇게 될 것이다. 이건 거의 뭐 필연적인 흐름이다. 그죠, 이게 주요 사실 내용이지. 큰 근거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이제 저는 차라리 머피의 법칙이 더 맞는 말이 아닌가. 왜요? 근데 역사적인 근거가 인간 사는 있는데? 이 예측하는 게 이게 생각만큼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분은 이제 자기한테 유리했던 증거들을 잔뜩 모아놓은 건데, 예. 그러나 이제 인간 뭐 자연과학, 공학기술 이런 부분이 다 이렇게 그 발전하는 진보하는 흐름으로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제 막연한 생각입니다만, 예. 그래서 물론 시행착오의 과정 속에서 이제 발전하는 건 맞습니다만, 과거에 이런 속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쭉 왔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계속된다. 이거는 뭐 일단 논리적으로만 따져도 필연적이라고 보긴 저는 어려울 것 같고, 당장 뭐 지금 북한의 김정은, 예, 도널드 트럼프,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 지도자들로 가득 차게 되면 뭐 이 모든 게 한 방에 끝날 수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인간이 그렇게 또 똘똘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많은 약점들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정서나 이런 거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류 문명이 항상 그렇게 장밋빛으로 발전할 것인가? 이건 제가 조금 일단 의문이 들고요. 첫째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비판은 계속 제가 말씀드리는 게 어떤 과학기술적인 어떤 물질을 가지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어떤 창의성이나 인간의 내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정보 조합 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재생할 수 있을까? 이거는 제가 아직은 회의적입니다. 그 교류한다는 것도 제가 봤으니까 뭐 컴퓨터가 정보 교류하듯이 인간은 뇌에 뭘 탁 꽂아갖고 이게 상호 정보 전달이 일어난다. 이런 생각도 아직까지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예, 이것은 소설이다. 예, 소설책이라고 좀 본다. 실제로 이런 비판이 너무 많아요. 그래요? 그래서 어쨌든 그 최 사장님의 소설 얘기 잘 들었고요. 예. 감사합니다. 예, 저는 새 에일리언 영화가 더 기대되는. 그렇군요. 예. 김도인 어떻습니까? 저도 재밌게 잘 들었어요. 네. 처음에 오늘 외계인 얘기한다고 해가지고 에일리언에 대해서 하는 줄 알고 기대하고 있었다가 AI 한다니까? 아니요. 그
프로메테우스 얘기하셔가지고 와, 막 그 후속 내용인 줄 알고 막 기대 잔뜩 하고 있었는데 근데 어쨌든 잘 들었어요. 처음에 인공지능 한다고 하셔서 AI도 저희가 미래 기술이기는 하지만 뭔가 식상한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도 많이 달아줬고 그래서 별로 재미없겠다 했는데 굉장히 그 커즈와일의 이론도 흥미롭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들은 커즈와일이 꿈꾸는 미래의 인간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낀다라고 커즈와일 스스로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기계화되어가는 인간은 인간일 수 없는 거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고유의 무엇인가가 있다. 하지만 커즈와일은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것은 한계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한계를 뛰어넘기 때문이다 라고 봅니다. 우리는 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라면 도리어 필요한 것으로 심지어 고상한 것으로 자기 합리화하는 게 편하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우린 죽음에 대해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떤 죽음에 대해서 어떤 문학적인 작품들도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인간이 이런 습관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없는 사건이면 이게 필연적인 것, 인간이 인간일 수 있는 거는 죽음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고상한 것으로 합리화하려고 한다는 거죠. 하지만 커즈와일의 생각에 의하면 특이점이 넘어서면 우리는 더 이상 죽음을 삶의 의미를 주는 대상으로 찬양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이거죠. 이러한 것, 우리가 죽음을 피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신체를 떠나게 될 것이다. 이 일이 그냥 단순히 먼 미래에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대부분이 현재 살고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특이점의 도래를 직접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데에서 재미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비판이 있어요. 신랄한 비판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거죠. 종교적 신념이 사라진 시대에서 사람들이 믿을 만한 새로운 종교다 라고 이 책을 비판하는 사람들도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얘기도 맞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커즈와일 자체가 스스로 너무 영생을 꿈꾸는 것은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깡쌤이 얘기했던 거죠. 자기 합리화할 수 있는 근거들을 모아가지고 책을 쓴 건 아닌가라는 비판이 실제로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근데 그 관점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굉장히 많은 기술적 진보에 대한 그래프가 가속적인 방식으로 바뀌어왔던 것이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너무 미래나 앞으로를 예상하는 데 있어서는 선형적인 관점만을 간수해왔던 것은 아닌가. 실제로 이러한 관점에서 역사를 볼 필요도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서 신선한 관점이었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끝내죠. 독시가 있었어야지. 같이 이제 물고 뜯고 하는데 독시가 지금 갑자기 가가지고 좀 독시가 굉장히 인상을 쓰고 있는 느낌이 좀 납니다. 그래요? 오늘 방송 내용에 대해서 여긴 없지만 나노봇으로 우리한테 텔레파시를 보내면서 그렇죠. 어쨌든 여기까지 오늘 진행하는 걸로 하고 우리 한 주 쉽니다. 네. 대선 기념 해가지고 한 주 쉬고 연휴도 있고 그렇죠. 2주 후에 다시 더 재밌는 나는 짱이다 에피소드로 돌아오는 걸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방송에 나오는 음악을 벅스에서 모두 들어보세요.